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일주일 사이 벌써 4번째 도발입니다. 우리의 첨단 전력을 과시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의식했거나 어제 끝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자신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 4시간 전,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30km로 35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의 재원은 분석 중이지만 평양에서 남쪽으로 쏠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이 우리 국군의 날 당일 미사일을 쏜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념식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각종 무기 등 첨단 전력을 과시하는 걸 의식해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이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까지 열린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훈련 기간과 맞물린 지난달 25일 한 발을 시작으로 28일과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며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한미 훈련 기간은 도발하지 않던 관행도 깬 건데 법으로 사용 근거까지 만든 핵무기를 믿고 도발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훈련에 대한 막대응 무력 시위의 성격을 지니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맞받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라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 6년 만에 국군의 심장부로 불리는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연장 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같은 한국형 삼축 체계 전력들이 현장에 동원됐고 삼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에선 구체적인 재원이 극비인 현무 계열 미사일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 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군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대선 TV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만나 인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는 짧은 인사만 오갔습니다. 당초 해외 순방 전에는 민생 문제를 놓고 만나자는 말도 오갔었지만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런 경우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적자 폭도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제 겨울까지 다가오고 있어 전망은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우리나라 무역은 37억 7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적자 행진은 벌써 6달째인데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연속 적자의 주된 이유는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입니다.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작년 9월보다 80억 달러,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입량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제 동절기가 되면은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자동차, 2차 전지는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세웠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도 계속 줄어 4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고 금리까지 높으니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다 유보하거나 미루고 있어요.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벌써 2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게 되고 결국 수입 물가가 상승해 국내 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역 수지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 4곳에 대한 영토 합병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 편입된 영토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키겠다며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핵 공격을 했던 사실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파리 연결합니다. 조명화 특파원, 병합에 대한 주민 투표가 끝난 지 이제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상당히 진행이 빠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크렘린궁에서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식을 가졌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시크의 합병 투표가 끝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푸틴은 연설에서 특히 미국은 일본에 2차례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사용한 핵무기인 만큼 러시아도 핵을 쓸 수 있다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Что мы должны перевернуть эту позорную страницу. Начавшийся слом западной гегемонии необратим. 자, 그런데 이 영토를 빼앗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이 러시아의 영토 병합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대통령인 이상 협상은 없다며 영토 수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불법 합병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제재안을 발표해서 러시아의 부총리와 국방장관, 하원 의원들까지 수백 명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직접 거명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America is fully prepared with our NATO allies to defend every single inch of NATO territory. So, Mr. Putin, don't misunderstand what I'm saying. 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결국 핵 공격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소식에 유럽 내 긴장감은 확실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합병을 서두른 건 새로 편입한 지역도 러시아 영토란 논리로 역시 해구산을 씌우겠다는 겁니다. 전술핵을 사용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서방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어두운 길을 간다면 미국이 결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할 방침이고요.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도 대서양으로 급파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의 약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20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장례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화성의 약품 제조 공장. 건물 바깥쪽 벽이 시꺼멓게 그을려 있고
부서진 파편들은 아래로 쏟아져 주차된 차량을 뒤덮고 있습니다. 불을 끈 지 하루가 지났지만 화재 현장 주변으로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건물 정문 앞에 쳐진 통제선 바깥으로는 폭발로 날아든 유리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추가 발화에 대비해 소방대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에서 숨진 29살 김모 씨는 지난 7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집에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자동차 대리점과 반도체 하청업체까지 쉬지 않고 일하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유리 조각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마시창이 나버려서 상처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눈물도 못 나오고. 유족들은 40명이 대피한 건물에서 김 씨만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시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됐는데 유증기가 누출이 된다는 거 알고 사람을 보낸 게 우리 보낸 건지 한 사람을 보냈다는데 그래서 봉변을 당한 것 같아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래 시신을 부검하고 4일 오전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계속해서 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영 환경 개선과 관련해 장병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속 조치를 위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관련 문서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들을 통합해야 한다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억 8천여만 원은 병영생활관 예산입니다. 병영생활관 등을 새로 짓는데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돈을 끌어온 겁니다. 취사식당과 급수시설 등 생활관 부속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비 예산 가운데 10억 2천만 원, 또 관사와 간부 숙소 관련 예산 7억 1천만 원까지 포함해 장병들의 병영 생활 개선과 관련된 24억여 원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후속 조치에 편성됐습니다. 장병들 보금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까지 몰래 끌어와야 할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시급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시설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남은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계 용도로 잡힌 예산인 만큼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남았다면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병 복지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당시 성남시 실무자였던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용지 변경 혜택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아직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야권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온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알선 대가나 선거 비용 명목으로 10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빌려 쓰고 갚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도 오간 돈이 수상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받은 명목으로 알려진 사안만 해도 마스크 인허가나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금 배정, 또 공기업 인사청탁 등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전 부총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 돈이 청탁 명목으로 다른 인사에게 흘러간 건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전 정권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이 전 부총장의 행태를 비난하며 털어놓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통해서 한전에 승진시킨다. 카톡 주고받은 것까지 나한테 보냈습니다. 박 씨는 또 이 전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중진 의원의 당내 경선 자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최고위원 만드는데 돈 준다고 해서 가져간 것도 1억이에요. 이정근이 거기 이거 하나 주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초상집 치를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이 다른 인사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야권 내 다른 인사들을 향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3시간여 만에 숨진 운전자도 발견됐는데요. 추락 당시 어린이들은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방당국은 일단 내일까지 추가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린 노란색 버스. 소방대원들이 누군가를 꺼내 옮깁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 25인승 어린이집 버스가 깊이 3, 4m, 폭 5m의 저수지 수로에 추락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중 수색 3시간여 만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스를 안정화시켜서 제거하고 성차색 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에는 숨진 남성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은 양수기로 저수지 물을 빼낸 뒤 추가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형 운반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는데 갑자기 작업자가 뛰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10톤짜리 대형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타워 크레인의 고리가 운반 차량에 실린 적재물에 걸린 채로 운반 차량이 움직이면서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엔 대구 동구 유람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와 소방차 38대를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섬유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엔 강원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한 정치인은 이 법안을 놓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업을 조장하는 건 어느 쪽인지,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지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10일 CJ 대한통운 본사. 택배 노동자들이 건물로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택배 노동자 17명이 과로사하자 택배사들은 별도의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목숨값으로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21일 농성 끝에 돌아온 건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로지 CJ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고 CJ에서 받는 수수료를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CJ가 사용자가 아니면 누가 사용자냐 이거죠.
철골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둔 31일간의 농성. 불황 탓에 깎였던 만큼 임금 좀 올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똑같은 입장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CJ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 진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시작과 동시에 불법 딱지가 붙고 끝난 뒤에는 손배소가 따라옵니다. 나는 사용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다 너네 업무방해야 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현행노조법상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 경영진으로만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해봐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을 개정해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도 사용자에 포함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불법 조장법이 아닙니다. 정상화시키자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상권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호하자. 대화할 권리조차 없어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이들을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액수는 지금까지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왜 저 작은 철장 안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는 그 이유, 그 본질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개를 입양 보냈다, 또 자연사했다.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가 이렇게 전산 처리한 개들이 일부는 도살장에서, 일부는 건강원의 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연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농촌마을 소축사 옆에 있는 가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쇠꼬챙이와 대형 토치가 있고 원통 속에는 털이 붙어 있습니다. 동물의 털을 뽑은 흔적입니다. 전기봉이에요, 전기봉. 이건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도살을 했다면. 바로 옆에 철제로 만든 뜬장에는 개 2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동물구조단체가 이 뜬장에 있던 개 1마리를 발견해 추적해보니 완주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는 이 개를 자연사한 것으로 전산 처리해놨습니다. 입양되었다던 다른 개 2마리도 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양해간 사람은 건강원 주인이었습니다. 함께 입양한 3마리는 뜬장에도 없어 행방을 물었더니 주변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개는 키워다가 잡은 일도 없고 내가 물을 좀 떼가는데 개들이 먹고. 그런데 알고 보니 유기견 보호소 측은 아예 이 건강원 주인이 운영하는 다른 뜬장에 유기견을 맡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견이 많아 뜬장에 개를 넣어놨다는 건데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은 현재 불법입니다. 완주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있다가 알기는 알았죠. 저희도 뭐 뜬장이 이제 있는 건 좀 개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다시 옮기려고 많이 노력했고. 보호소 측은 자연사 처리한 개가 뜬장에서 발견된 것은 전산상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안 맞는 부분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또 이렇게 건강원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까지 유기견 50여 마리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결혼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프로필을 종이에 적어놓고 부모들이 배우잣감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 이색적인 풍경을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의 관광 명소 텐탄공원. 주말을 맞아 나들이 인파가 북적입니다. 그런데 공원 한켠, 중년을 훌쩍 넘긴 남녀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벼룩시장 같아 보이는데 물건 대신 앞에 무언가 적혀 있는 용지를 늘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니 종이에 적혀 있는 건 자녀들의 프로필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92년생, 베이징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1억 6천을 받는 남성이 아내를 찾음. 대학원을 졸업한 90년생 여성은
국영기업을 다닌다고 적어놨습니다. 배우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는데 무역업을 하는 70년생 남성은 키 163cm 이상의 78년생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상대를 찾는 중매 시장이 공원에서 열린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짝을 찾으러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닥에 쭉 깔린 여성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직접 자신의 배우자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为什么在这儿找？面大一点的。主要看重对方的哪一方面？也不要求太高了，就一般人就行。像你就挺好的。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청두 같은 대도시 공원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은 한자녀 정책에 남아선호로 남성이 많고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는 세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 건수는 764만 건으로 직전해보다 6%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但是他没有时间找女朋友吗？ 腼腆，他有时候不愿意让父母来公园找，和父母着急啊，是吧？ 낮은 혼인율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중국은 내년 인도에게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K리그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선 대구가 세징야의 멀티골을 앞세워 서울을 꺾고 올 시즌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골로 상승세를 탄 세징야. 오늘도 원더골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37분 중앙선부터 드리블을 시작해 순식간에 상대 문전에 도달했고 지체 없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서울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자 또 한 번 세징야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정성원의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1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세징야는 유니폼을 벗어 들어올리는 메시 세레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구의 장기인 역습은 이후에도 빛났습니다. 후반 21분 제카가 중앙선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진을 따돌린 끝에 쐐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이 일류첸쿠의 만회골로 막판까지 거세게 추격했지만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낸 대구는 올 시즌 원정 17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하며 강등권에서 한 발 더 달아났습니다. 울산은 최기훈의 K리그 데뷔골과 아마노의 추가골 등으로 인천을 대파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펜스에 부딪히며 공을 잡아낸 프로야구 기아 이창진의 호수비입니다. 치열한 5위 싸움 중인 만큼 투지가 정말 대단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10월의) 첫날 계절을 오롯이 느끼기엔 남은 늦더위와 뿌연 하늘이 좀 아쉬우셨죠.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시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 개천절인 모레는 남부 내륙까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는 벼락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서부 지방의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덩달아 고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씩 낮아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찬바람까지 강해지면서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기온 변화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안개가 짙어지면서 먼지와 뒤엉키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도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9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3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